국내 시장이 내적으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BBIG 업종이라고 얘기하는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업종 중 하나가 반드시 그날 주요 상승 업종에 지금 끼고 있는 상태이고요. 미국에서는 테슬라의 독주가 상당히 돋보이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내적으로 크게 변화를 겪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이 최근에 조금씩 계속 올라서 미국 시장이 이제 다시 또 나스닥 같은 경우가 사상 최고치를 바짝 지금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여전히 계속 그 2100선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시장을 한번 좀 분석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주식시장이 아주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상승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례 없는 유동성인데 문제가 되는 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닐 거고 뭐 파월 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는 장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성장 동력이라고 봐왔던 뭐 공유 경제, 뭐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성장성에 상당한 타격을 입고 지금은 이제 그래도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뭐 몇 가지가 안 돼요. 바이오, 그다음에 뭐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뭐 2차 전지 뭐 맞습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슬림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할 때 가령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어제도 했는데 그러면 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올라갈 때 52주 신고가로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럴 때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이 몇 개냐를 따져봅니다. 근데 여기서 지수가 신고가로 올라갈 때 많은 종목들이 같이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 이거는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있다고 봐야죠. 네, 유동성뿐만 아니라 펀더멘탈하게 힘이 강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안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나스닥이 신고가를 치는데 같이 신고가를 치는 종목이 몇 개 없어요. 그렇죠. 뭐 테슬라, 아마존 뭐 그러는데 이제 아마존 이런 애들도 많이 올라갈 여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직까지 전기차 초기 단계라고 테슬라만 막 집중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의 모습입니다. 신고가를 기록한다고 해서 뭐 꼭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신고가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건 또 한참 떨어지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보면 유동성의 힘 때문에 뭐 그렇게 떨어지는 걸 막아주긴 하겠습니다만 올라가는 힘도 참 약하다. 이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아요.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밑을 받쳐주고 올라가는 힘은 우리가 지금 성장의 동력을 못 찾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몇 개의 종목은 요걸 뚫고 올라가는데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요 안에 그냥 갇혀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종목 세부적인 것, 그 다음에 또 업종 관련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제 나온 그 경제 지표를 몇 개 좀 일단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고용 동향이 나왔습니다. 그 실업률이 13.3%에서 11.1%로 한 2%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규 고용이 480만 명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무튼 좋은 거고 또 예상보다도 많이 이렇게 증가를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쪽에서 보게 되면 신규 실업자 수가 여전히 1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한번 분리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가 이렇게 좋아진 건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뭐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왜 목요일인데 오늘 발표가 되지? 오늘이 독립기념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뭐 독립기념일 때문에 오늘 휴장을 해서 목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 매월 첫째 금요일 날 미국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되죠. 근데 뭐 이게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당연한 이유가 왜냐하면 의회가 이제 돈을 마련을 해서 기업들한테 지원을 했잖아요. 재무부가 지원을 하고 중앙은행이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각서를 쓰게 했어요. 해고한 사람들 6월 말까지는 다시 재취업을 시켜라라는 각서를 쓰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달, 6월달에 이게 다시 고용 증가가 나타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얼마나 큰 폭일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였는데 그러니까 실업률 말고 똑같이 발표되는 실업률은 가계의 설문조사에서 나오는 데이터고요. 그렇죠. 당신이 고용돼 있습니까? 지금 실업자입니까? 이렇게 물어서 나오는 데이터고 똑같은 날 같이 나오는 게 이제
그 난판 페이롤,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요거는 페이롤, 그러니까 기업이 월급을 주는 걸 집계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걸로 해서 몇 명한테 월급을 주냐를 갖고 집계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의료보험 같은 걸로 매달 집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그렇죠. 집계를 집계를 하는 건데, 그걸로 보면 지난 3월 달, 4월 달 두 달 동안에 이 페이롤이 취업자 수가 2,100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2,100만 명이 줄어들었는데, 어제 나온 게 6월 달이 480만 명. 480만 명. 예, 고전에도 250만 명 정도. 예. 그래서 이제 5월, 6월을 합쳐보면 750만 명이 다시 취업이 됐는데, 두 달 동안에 2,100만 명이 실업이 되고 750만 명, 비율로 보면 35%. 예. 요 3분의 1이 지금 다시 취업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6월 달에는 뭐 각서를 써서 다시 취업시키겠다고까지 해서 빨리 일어난 건데, 예. 7월 이후로 이게 나타나겠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죠. 그래서 뭐 미국 시장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데이터를 본 것 같은데, 어제 그래서 이제 뭐 이 데이터가 나오면서 1% 이상 지수가 올랐다가 결국은 예. 이 올라간 폭이 반 이상이 떨어져서 끝났어요. 이거는 요게 지금 다시 뭐 몇몇 도시에서 락다운이 시작이 예. 됐죠. 이렇게 보면은 7월 달 이후부터는 이 고용 증가가 현저하게 속도가 둔화가 되겠다. 예. 그러면 7월부터 나오는 7월 달에 나오는, 그러니까 8월 초에 나오는 7월 달 고용 데이터는 주식시장이 부정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 상무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 아침서부터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걸 보니까 6월 달까지는 좋았는데 7월 달서부터는 상당히 좀 회의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7월 달서부터는 왜 이렇게 회의적인가라고 했더니, 각서를 썼다라고 하게 되면 뭐 7월 달서부터 당연히 6월 달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또 하나의 그 우리 그 지표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신규 실업 그 신청자 수입니다. 여전히 145만 명이기 때문에 거의 150만 명 정도가 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로 느리게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거 왜 이런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업률이 정상화되려 그러면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명, 30만 명. 예전 경기 침체 시기에는 안 좋을 때가 뭐 40만 명 뭐 이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게 뭐 직전에 20만 명, 20몇만 명 하다가 이게 지금 뭐 200만 명, 뭐 몇백만 명, 예, 몇백만 명 수준까지 올라갔죠. 네, 600만 명 올라가고 이러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예. 놀랐는데, 문제는 이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지금 받는 사람. 네, 실업됐다고 청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많다라는 게, 그러면 여전히 계속 실업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냐? 여기 대해서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이게 임시 고용 같은 경우에는 취업과 실업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뭐 취업했다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제 다시 실업자 되고 이런 게 됐는데, 최근에 바이러스가 돌면서 실업수당 청구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기준을 이걸 많이 낮춰놨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뭐 실업수당 청구할 수 없는 사람들도 실업수당을 청구해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다가 나 이제 학교 안 다닌다고 하고 이번에 조건이 완화됐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맞추면 또 실업수당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미국에 인구가 많아서 지금 실업자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이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43만 건이 아니고, 미국에 인구가 많고 취업자가 많다 보니 전체 취업자가 고전의 기준으로 1억 6천만 명이었거든요. 지금 1억 한 4천만 명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143만 건이면 1%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취업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숫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뭐 저는 그래서 그 600만 명 나올 때부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는 이제 안 보고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나왔던 게 6월 FOMC 의사록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 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일단 금리가 제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너희들 뭐 할래? 새로운 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마이너스 금리 정책 쓴다고 이야기해라. 이런 게 이제 시장이 계속 연준을 압박하는 방식이고, 6월 달 FMC를 앞두고도
채권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는데 FMC에서는 우리 그럴 생각 없다. 예. 그러면 이제 뭐 하느냐? 그럼 가만히 있느냐? 앞으로 할 것도 없는데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고 연준은 예전부터라도 정해놓은 규칙이 이 금리가 제로가 되면 그 다음에는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걸 이제 강화하겠다라고 옛날부터라도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금리는 제로인데 앞으로 언제까지 예. 금리를 제로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책에 대한 신뢰를 우리까지 금리 안 올릴게요라고 하는 이미 버냉키 됐었어요. 예. 버냉키도 그때 2013년까지인가 2014년 하반기까지인가 15년 상반기까지인가 같은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게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좀 강화시켜 나가겠다라는 게 의사록의 주요 내용이었고 뭐 시장이 이야기하듯이 여기서 돈을 더 많이 풀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기서 우리 뭐 유럽이 했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 쓰겠다 그런 이야기도 한 건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시장 전망을 들어보기 전에 앞에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업종이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지금 돋보이는 게 테슬라입니다. 네. 지난 나흘 동안 주가 26% 올랐고요. 물론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나흘 동안 판 기업들도 좀 오르긴 했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가 8% 올랐고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나스닥 오르는 정도만 올랐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테슬라만 정말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수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점점 좁혀지는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될까요? 테슬라는 사실 뭐 지금 전체 시장을 볼 때 몇 개 안 되는 성장할 거야라고 보는 몇 개 안 되는 종목이죠. 예, 그렇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 100개 있으면 그 중에서 진짜 성장할 수 있는 바이오 기업이 서너 개 나올까 말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실패하기 때문에. 근데 테슬라는 그 선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바이오 기업이라고 한다면 임상 3상을 통과한 신약이 있는 대단한 신약이 있는 그런 기업과 같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자꾸 몰려들고 하는데 이건 제가 볼 때 이런 성장 스토리 말고 또 한 가지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기존의 많은 기업들에서 그냥 나머지 대부분의 기업은 그냥 그 물건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하고 한 개만 사람들이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유통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이런 놓고 나머지 애들은 다 그 유통이에요. 그냥 유통이라고 부르고 아마존은 꼭 아마존이라고 부릅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다 그냥 스마트폰이라고 부르고 애플만 따로 애플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소비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나는 이 제품 쓸 거야 하면 안 바뀌더라는 겁니다. 가격이 어떻고 하더라도 그 브랜드 이미지가 성공적으로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고착화 돼버리고 나면 웬만해서는 이게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라는 것도 이런 게 있을 거야라는 건데 사람들이 다 이제 전기차로 옮겨갈 거라는 생각은 다들 하고 있고 근데 이 영역에서 테슬라가 나머지 회사들은 전기차를 만들어도 다 그냥 전기차가 되는데 테슬라가 만드는 전기차는 그냥 테슬라가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기업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긴 한데 이런 기업들이 탄생을 한 번씩 하기는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높은 값. 아마존 같은 경우에 제가 한 5년 전부터 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또 거기서부터도 주가가 몇 배가 더 올라갔어요. 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거를 그냥 유통기업이라고 놓고 아마존을 보면 분석이 안 돼요. 전혀 안 되고 시장이 정말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한 10년 전부터 해서 이 기업들을 같은 레벨로 안 보려고 하는 그중에 한 개를 딱 떼서 완전히 다른 기업으로 인식하는 독보적인 존재다. 스마트폰이 아니고 그냥 애플이고 아마존이고 테슬라고 그리고 이게 이제 한 나라에 미국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달려들어요. 미국에 그 직접 주식을 주문을 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강합니다만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는 그런 경향이 좀 약해지더라도 전 세계 소비자들이 또 이런 식으로 덤벼드니까 올라가는 그런 거 아니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상당히 심한 변동성을 만들긴 하겠죠. 예. 참고로 테슬라가 지금 PR이 300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2000년도에 아마존은 그냥 그 책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굉장히 IT 버블이 생겼을 때 주가가 굉장히 높아져서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지만 20년 후에 지금 보게 되면 그때보다도 월등히 몇 배나 되는 주가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높고 낮고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금 주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아마 많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이거에 대비해서 또 우리나라에서 얘기되고 있는 게 BBIG7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참 조어 능력도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바이오, 그다음에 또 뭐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코로나19로 해서 언택트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 종목 업종을 보는 관점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언택트를 얘기하게 되면 코로나19 없어지면 이게 그만이기 때문에 지금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성장성 얘기하는 쪽에서는 앞에서 테슬라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로서 봤을 때 이 업종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미국에서 가치 투자의 대가라고 이야기하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제 책에 그런 내용을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에 그런 내용을 쓴 게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 말씀하신 그 관련 기업들은 사실 제가 볼 때 그렇게 돋보이는 기업은 아직까지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미국의 경우에도 비행기가 민간이 비행기를 이제 뭐 운송이나 이런 데 투입하기 시작하니까 대서양을 횡단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성장 산업인 그렇죠.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예. 다들 비행기 만들겠다고 나섰어요. 한 200개 회사가 비행기 만들고 나섰답니다. 엄청나게 비싼 값에 다들 거래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1960년대 컴퓨터라는 게 나오면서 IBM 포함해가지고 또 한 200개 기업들이 컴퓨터 만든다고 다 나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성공한 기업은 지금 남아있는 그때 비행기 회사 남아있는 거 지금 보잉밖에 없거든요. 이 컴퓨터도 이제 IBM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골라낼 수 있으면 뭐 벤자민 그레이엄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200개 중에서 이 기업을 IBM, 보잉을 당신이 잡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투자를 하십시오. 근데 이거 200개를 만약에 다 샀다고 생각을 해보자. 뭐가 잘 되고 뭐가 망할지 몰라서 200개를 다 샀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별로 좋은 게 그렇죠. 없다라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선별하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시속 160km로 날아오는 야구공을 내가 이제 이게 어떤 구질인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훌륭한 야구 선수겠죠. 마찬가지로 이 수십 개씩 있고 뭐 때로는 수백 개씩도 있는 이 기업들 중에서 정말 나중에 의미가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이걸 골라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요거는 사실 일반적인 주식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지수 이러면 그러니까 세상의 성장과 같이 간다. 뭐 금리가 낮아지고 성장하면 주가 올라간다. 이런 컨셉으로 접근하는 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주식 투자 방법인데 예. 여기에 이 업종에서 어떤 종목을 요 골라내야 되거든요. 요거 다 투자해가지고 의미가 없고 예. 골라내는 거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는 뭐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권하지는 않으신다. 네. 이렇게 말씀해. 제가 한번 경험했던 걸로는 왜 LCD가 제일 처음 TV 보급되고 했을 때 애널리스트들이 특히 IT 애널리스트들이 그 얘기했거든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텔레비가 있는 줄 아냐. 그 TV가 모두 다 LCD로 바뀐다고 생각해봐라. 그 수요는 엄청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 뭐 여러 군데가 어려워가지고 뭐 허덕허덕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게 그 1년 후의 이익도 현재로서는 별로 그렇게 좋게 전망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그 PR이나 이런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종합주가지수 PR이 13배, 14배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이런 그 전력이 없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반대쪽에서는 뭐냐면 금리가 이렇게 낮은 거 봤냐. 이렇게 금리가 낮기 때문에 PR이 높아지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하고 또 PR하고 이런 관계에서 지금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 이걸 이제 같이 비교를 해보면 예. 지금 금리는
제로 거의 제로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가 제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5만 원권이 시중에 안 나오고 자꾸만 퇴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은행에 예금해봤자 이자도 안 나오니까 예. 자기 재산이 이제 드러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5만 원권을 뭐 금고에다가 쟁이는가 봐요. 그래서 뭐 며칠 전에 한국은행이 5만 원권 발행한 이후로 처음으로 5만 원권을 추가 발주를 했다고 한답니다. 예. 이게 뭐 더 찍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에요. 화폐 퇴장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렇죠. 건데 예. 돈을 암만 찍어봤자 암만 유동성을 공급해봤자 유동성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퇴장시켜 버리면서 이게 저금리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고, 요거를 케인즈는 유동성 함정이라고 해서 통화정책 그래가지고 먹히지 않는다라고 예. 이야기했던 핵심이거든요. 핵심인데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어쨌든 금리를 여기서 더 낮춘다, 퇴장이 더 발생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는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금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낮췄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끝이라고 보면 자 금리를 제로라고 놓죠. 0%. 그럼 주식은 P가 가령 뭐 20배다 이러면 이거는 뭐냐면 순이익을 100억을 벌어들이는데 그거를 기업 가치가 2천억이 된다는 게 P가 20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반대로 2천억을 분모해 놓고 100억을 분자에 올려 놓으면 2천억을 내가 주고 기업을 샀는데 이 기업이 100억을 번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러면 5%가 5%. 됩니다. 예. 그러니까 P 20배라는 거 5%, P 10배라고 하는 거는 뭐 저기 10%, P가 50배가 되면 뭐 2% 이런 예.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식은, 그러니까 코스피는 과거 1년 동안에 기업이 벌어들이는 걸로 보면 지금 코스피 주가가 2,100 그렇죠. 한 주가 2,100원이라고 치면 예. 이게 한 주당 코스피 기업들의 한 주당 순이익은 블룸버그 이런 데서 계산을 해주는데 그걸 보면 지난 1년 동안에는 100원이 채 안 나옵니다. 예. 이 작년 4분기에 이제 코스피 기업들이 적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원이 채 안 나오는데, 그래서 20배, 지난 1년 동안의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P가 20배. 그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수익률로는 5% 이렇게 예. 봐야 되겠죠. 금리는 제로인데 주식에서 수익률은 5%다. 5%. 예. 이거 너무 높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예금을 들면 원금은 그대로 다 받고 이자는 다 내 현금이에요. 예. 근데 기업이 벌어들이는, 내가 2천억 주고 기업 샀는데 주식 투자했는데 500억 벌었다. 그거 내한테 100억 벌었다. 그거 내한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식은 채권하고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 고유의 어떤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걸 생각해 줘야 됩니다. 이 2천억 주고 샀는데 100억 벌었다라는 거를, 채권을 내가 2천억 주고 샀는데 뭐 이자 100억 벌었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각도에 놓을 수가 없다라는 예. 것이죠. 그래서 비교할 때 보통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가지고 주식의 수익률은 더 높아야 된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이게 장기적으로 5% 밑으로 잘 안 떨어지더라는 예. 것이죠. 4, 5% 정도 수준이더라. 그렇게 보면 금리가 제로라도 주식의 수익률은 5%, 4, 5%는 돼야 된다. 예. 이걸 P로 바꾸면은 20배. 20배. 예. 그래서 지금 미국도 P가 과거치로 보게 되면 20배가 조금 넘어요. 20배가 예. 조금 넘고, 우리나라도 과거치로 보면 20배가 조금 넘고, 앞으로 1년간 예상되는 게 한국의 애널리스트 좀 높게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예상에는 있는데 좀 합리적으로 보면 대충 20배에서 17배 정도로 옵니다. 이렇게 예. 보면은 주식 수익률이 한 4 내지 5% 정도로 지금 아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금리를 제로라고 보더라도 4, 5% 정도는 정상적인 위험 프리미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뭐 저금리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 돈을 더 푼다? 화폐 퇴장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밸류에이션상 봤을 때 가볼 수 있는 데까지는 가봤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7월 달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 일단 뭐 7월 달이 그 하반기뿐만 아니라 3분기를 여는 첫 달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7월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7월 달에 대해서는 전망보다는 예. 한 가지를 지켜볼 생각이에요. 그게 예. 뭐냐면 6월 달이 끝났으니까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미국 기업은 CEO들이 지난 실적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가이던스라는 걸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한 거 보니까 우리 3분기에 어떻게 될 것 같아, 4분기 어떻게 될 것 같아라고 해서 주식시장에다가 이렇게 이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 비쌉니다, 우리 기업 쌉니다라는 걸 은근하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예. 이런 걸 이야기를 안 해놓으면 내부자 정보로 돌아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바이러스가 돌면서 각 기업들이 2분기는 다 안 좋은 거 맞아요. 이건 확실한데 3분기 이후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가 전망하는 것보다 이 CEO가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예. 가장 뭐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이 CEO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주가를 일부러 올리거나 떨어뜨리려고 거짓말을 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좀 듣고 싶어요. 예. 예, 그래서 이 바이러스 확산 이후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실적이 우리 실적 올해는 최소는 안 될 것 같아요. 내년에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 지난 2분기에 우리가 굉장히 안 좋았지만 앞으로는 좀 좋아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이미 주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그러니까 향후에 V자로 좋아진다라고 하는 전망을 주가는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기업의 CEO들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저는 그래서 그게 보통 이제 뭐 이게 제조업체나 IT 기업은 7월 20일에서 25일 이 정도가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요한 기업들이 7월 네. 15일 정도가 되면 뭐 은행들 뭐 발표를 하고 7월 20일, 25일 정도가 되면 우리가 보통 보는 많은 제조업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거기서 CEO 또는 CFO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7월 20일에서 25일 정도 되면 많은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뭐 숫자도 내놓는 데 있고 그다음에 커멘트를 하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를 보게 되면 하반기가 전체적으로 아무튼 좀 그 그림이 잡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화투자증권 김일구 수석 이코노미스트셨습니다.